우리는 앞 시간에서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과 과학적 사고의 한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4차 혁명이라는 말은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드 슈바프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주창된 용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항공기, 3차원 인쇄, 나노기술 등 6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혁신을 토대로 합니다. 4차 혁명은 교육에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CT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칸 아카데미나 무크 등의 인터넷 동영상 교육뿐 아니라 강의실 없는 대학으로 유명한 미네르바 스쿨, 개별적 교육, 메이커 교육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개별 맞춤형 교육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의 교육에서 개별 맞춤이 어려운 이유는 가밀한 학급당 학생 수의 영향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교실에서는 자신의 속도와 개성, 적성에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벽 전체가 터치스크린으로 둘러싸인 원통형 교실에서 가상현실을 매개로 각 학생들에게 맞춤화된 인공지능 선생님을 만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 학생의 속도에 맞추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축적된 개인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개성과 적성에 맞는 최적화된 학습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교육 또한 다양한 미션, 재미 요소를 접목한 게임들을 통한 학습을 이루어짐으로써 효과적인 학습 몰입과 체험 교육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교육 주체에 맞는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기기를 머리에 쓰는 순간 전 세계는 물론 가상세계까지 오가며 다채로운 강적 경험을 할 수 있고, 증강현실 기술은 현실 세계 위에 다양한 가상 이미지를 덧붙여주고 책이 가진 2차원 평면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효과적인 배움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교육 격차가 감소될 것이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교육과 문화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면서 소외되었던 아이들이 각종 학습 컨텐츠를 이전보다 많이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접근성이 증가한다고 해서 곧바로 격차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적어도 배움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비슷한 선상에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교육의 균등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의 발달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술은 우리의 삶과 교육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넘어서는 기계가 등장한 만큼 기계화된 인간이 늘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며, 기계에 종속되어 그것 없이는 기본적인 삶도 꾸려 나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양산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스몰비라는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걸어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교육이 상업화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계는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사람다운 역량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사람다운 역량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에 대한 공부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삶에 대한 공부,
삶을 통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삶 자체가 공부가 되는 교육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가 생기기 이전에도 교육은 존재하였습니다. 삶과 분리되어 있는 교육이 아니라 삶과 맞되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동체 속에서 한테 어울려 협력을 기반으로 한 배움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른들의 과거의 직업관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판단하지 않고 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위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기본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은 변화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또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직업을 갖게 될 아이들의 미래를 우선 생각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인류의 발전 과정을 크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아놀드 조셉 토인비입니다. 토인비는 혁명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느낌, 즉 정권이 붕괴되거나 왕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엄청난 변화의 시기로 이러한 과정이 1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시기를 말합니다. 1차 산업시대에는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국의 면직물을 짜는 방직기에 증기를 이용하여 자동화를 이룬 것을 우리가 발달의 구분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차 상명 이후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내연기관을 적용한 독일의 고틀리프 다임러가 처음 고안하고 이후 미국의 헨리 포드가 내연기관을 대량 생산해내면서 차량에 많은 고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전기는 공장의 자동화를 이루게 되고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왈튼 스쿨의 최고 경영자 과정 교수를 지낸 바 있는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2012년 펴낸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에서 시작합니다. 즉 인터넷과 재생에너지가 수직적 권력 기반을 수평적으로 이루는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력 구조에 따른 산업활동이 3차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재 창의력 교육 분야 권위자인 김경희 미국 윌리엄 메리 대학 교육심리학과 교수는 2019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창의력을 안 키우고 암기력 중심의 교육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김 교수는 2010년 미국 공교육이 언제부터인가 피사의 치중에 암기와 문제풀이 위주로 변질되면서 미국의 막강한 힘인 창의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뉴스위크 커버 스토리로 보도되면서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연구 성과와 사회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창의력 분야 노벨상인 토런스상을 외국인으로 처음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한국 학생들이 국제학습 성취도 평가 즉 피사 테스트에서는 미국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창의력 지수는 꼴찌 수준이라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한국 교육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즉, 과학적 탐구 사고가 창의력 신장과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탐구 사고 중심의 활동이 새로운 흥미와 호기심, 자신감 등을 유발하였으며 문제를 인식하는 민감성, 폭넓은 사고를 유도하는 유창성, 자기만의 독창성 등의 실험적 초기보다 신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학적 태도 면에서도 탐구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으로써 과학적인 용어의 사용, 측정,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주제와 관련된 발상, 단계적인 접근 태도 등의 높아진 과학적 태도를 보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79개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학습 성취도 평가 2018 결과에 의하면 한국 읽기 점수는 12년 연속 하락하였으며 2000년 이래 가장 최저 점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피사 2018은 읽기 영역을 주 평가 영역으로 삼았는데 한국 학생들이 읽기 즐거움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어려움 인지 지수는 OECD 평균보다 같거나 읽기 능력 인지 지수는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읽기를 즐거워하지만 다소 어려워하거나 자신이 유능한 독자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한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지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았으며 71개국 가운데 65위에 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현대와 다가오는 시대에 적응하며 선도적 삶을 위하여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리지는 창의력 문제 해결 이론의 러시아 말의 머리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이 이론은 1946년 구수련의 알투슐러에 의해서 처음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1946년부터 해군에 근무하면서 엔지니어의 특허 등록을 도우면서 가끔 엔지니어의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기 다른 분야에서 유사한 기술적 문제를 갖고 찾아오는 엔지니어를 보면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왜 사람마다 창의성의 차이가 날까, 전 세계의 모든 특허 정보를 이용할 수 없을까, 인류의 모든 지식을 이용할 수 없을까와 같은 의문을 품으면서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전세계 특허 150만 건으로부터 창의적 특허 4만 건을 분류해내고 거기서 발명 수준 내 전세계 특허를 5수준으로 구분하여 그 빈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알투슐러가 알아낸 것은 엔지니어가 접하는 문제 가운데 90% 이상이 이전에 다른 분야에서 해결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엔지니어가 어떤 이상적인 해결책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 회사, 산업계 또는 다른 산업계에 이미 존재하는 지식으로부터 대부분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의력 사고라는 것은 전혀 없는 새로운 창조가 아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의적 사고 과정은 우연일지도 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단지 지성과 논리적 발전을 통해 보다 좋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의적인 사람은 이런 창의적 사고 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지 창의성 기법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기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훈련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 기법을 배울 수도 또 신장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의적 사고력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창의적 사고 기술을 학습에서 의식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창의적 사고 기법의 실천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전에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던 아이디어를 결합함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의적 사고 기법은 정상적으로 접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결합시키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해 내는 팀 학습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